이방인. 이 소설은 처음부터 감정을 끌어올리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도 없고 독자의 마음을 흔들려는 문장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담담하게 열립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받고 장례식에 가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프지 않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메르소는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고 말을 보태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만큼만 인정하고 느끼지 않은 것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낯선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말하지 못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지나왔는지. 슬퍼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던 날.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겨버린 선택들. 그 순간들이 모두 잘못이었을까? 이방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날도 있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메르소에게서 느껴지는 낯섦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익숙한 기준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우리를 붙잡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담담한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순간을 설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도 아니고 슬픔을 억누르며 애써 견디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그 순간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직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처럼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존재합니다. 메르소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정을 앞서 불러오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는 것을 느낀 척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의식은 아주 구체적인 감각들에 머뭅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한 몸의 피로, 눈꺼풀을 누르는 묵직한 무게, 피부 위로 내려앉는 햇빛의 밝음. 그는 슬픔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몸이 놓여있는 상태를 인식합니다. 장례식장은 엄숙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메르소의 몸은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거부하지도 않고 의미를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죽음 앞에서는 슬픔이 드러나야 하고 그 슬픔은 밖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없으면 무심해 보이고 말이 없으면 냉정해 보입니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메르소의 태도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슬픔은 원래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지만 우리는 어느새 슬퍼하는 방식의 공통된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의 불편함은 메르소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비정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는 우리가 익숙해진 슬픔의 형식과 그의 태도가 어긋난 데 있습니다. 메르소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을 앞서 연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지만 아직 오지 않은 감정을 먼저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이미 이 사회의 기준 바깥에 서게 됩니다. 이 장례식 장면은 소설의 첫 머리이면서 동시에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감정은 정말 마음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태도의 문제일까? 이 질문은 이후의 모든 사건 속에서 형태를 바꾸며 반복되고 메르소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2. 세상은 감정보다 태도를 먼저 요구한다. 사람들은 슬퍼하는 마음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깊이에서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마음속에 머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슬퍼 보이는 얼굴을 원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말을 아끼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느끼기 전에 먼저 슬픔의 형태를 떠올립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규칙, 이 장면에서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슬픔은 어느새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관리하는 태도가 됩니다. 메르소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울지 않고 과장된 침묵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없는 감정을 흉내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 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어기는 사람보다 규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메르소는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침착함은 곧 의심이 듭니다. 이 순간부터 세상은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분류는 언제나 빠릅니다. 그는 곧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위험하지 않더라도 믿기 어려운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소설은 이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정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낼지는 사회가 먼저 결정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기보다 보여주는 법을 먼저 배워왔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메르소가 낯설게 보이는 이유는 그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감정을 느껴서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정을 존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의 형식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메르소를 향해 던져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3. 그는 삶을 생각하기보다 그대로 살아간다. 메르소는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피하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해 보이지만 방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도 의무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삶의 모든 장면에 이유와
해석을 덧붙이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특별해야 할 이유도, 지금의 감정이 영원해야 할 필요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마리와의 관계에서도 이 태도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리가 사랑을 묻자 메르소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만큼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솔직함은 사람을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전에 약속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안정을 확인하고 관계를 규정하려 합니다. 메르소의 대답은 그 모든 기대를 비껴갑니다. 그래서 그는 차갑게 보입니다.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덧붙여지는 설명입니다. 그는 느끼지 않는 확신을 말로 먼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소설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직 느끼지 않은 감정을 미리 말로 완성해 왔는지, 얼마나 자주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앞질러 왔는지. 메르소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삶을 덮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삶을 해석하기보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이 사회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남습니다. 세상은 감정보다 확신을 요구합니다. 메르소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더 멀어집니다. 4. 태양 아래서 모든 판단은 흐려진다. 해변의 태양은 이 소설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의 인물처럼 끊임없이 장면에 개입합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빛, 피부에 달라붙는 열기, 숨을 고르게 쉬는 것조차 어려운 공기. 이 모든 감각이 메르소의 의식을 점점 잠식합니다. 그는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폭발하지도 않고 복수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판단할 여유 자체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메르소가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보다 자신을 향해 되비치는 햇빛입니다. 칼날에 반사된 빛, 눈을 찌르는 섬광, 그 순간의 불쾌감과 압박감. 이 장면에서 세계는 이성과 도덕의 언어가 아니라 순간적인 감각의 언어로 작동합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은 극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길지 않고 의미 부여도 없습니다. 방아쇠는 어떤 결론의 결과라기보다 감각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 반응처럼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전형적인 범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악의 대립도 아니고 의도를 증명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은 현실이 한순간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혼란을 느낍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황인지 쉽게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까미는 이 살인을 통해 인간이 항상 이성적 판단 위에 서 있다고 믿는 생각을 정면으로 흔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논리적인 존재라 여기지만 어떤 순간에는 환경과 감각이 생각보다 훨씬 깊게 행동에 개입합니다. 태양 아래에서 모든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장면은 메르소를 정당화하지도 완전히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이후 재판 장면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 법정은 범죄보다 사람됨을 묻는다. 재판은 사실을 가려내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겉으로 보면 이 재판도 그런 절차를 따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다른 질문이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법정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살인의 구체적인 경위가 아닙니다. 그날의 태양과 더위, 우발적인 상황은 중요한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검사는 장례식의 모습을 끌어옵니다. 울지 않았던 얼굴, 커피를 마셨다는 사실, 담배를 피웠다는 장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면들이 증거처럼 제시됩니다. 이 재판에서 메르소는 행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됨을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말로 정리하길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없었던 감정을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이 태도를 솔직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 후회를 표현하지 않는 얼굴은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메르소는 범죄자이기 전에 이상한 인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분류는 판결보다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순간 우리는 재판이 정의의 이름으로 어떤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후회해야 할 때 후회하는 모습. 그 틀에 들어오지 않는 태도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메르소가 심판받는 것은 살인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태도까지 모두가 죄의 일부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소설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회는 종종 범죄보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은 도덕의 언어를 빌려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재판은 한 개인의 범죄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인간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배제하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그 앞에서 메르소는 끝까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온 삶 전체였습니다. 뉴, 사회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메르소는 자신의 행동을 꾸미지 않습니다. 슬펐다고 말하지 않고 후회한다고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지 않은 감정을 말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성실해 보이지만 사회 안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감을 도덕의 언어로 생각합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 미안해야 할 때 미안해하는 것. 그 감정의 진짜 깊이보다 그 감정이 제때 알맞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메르소는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고 후회를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이 침착함은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곧 불안의 근거가 됩니다. 사회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폭력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행동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존재로 분류됩니다. 재판정에서 메르소의 정직함은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후회의 신호를 찾고 자기 반성의 흔적을 찾지만 그는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소설은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회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을 무정하다고 부르기 전에 먼저 불안해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쉽다는 것을. 메르소의 죄는 느끼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은 것을 느낀 척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사회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질서에 맞지 않는 예외가 됩니다. 7. 신도, 의미도 그에게는 강요되지 않는다. 사형을 앞둔 순간에도 사람들은 메르소에게 마지막 역할을 요구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라고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말들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신에게 기대라는 권유가 놓여 있습니다. 의미를 받아들이면 조금은 편해질 거라는 말과 함께 이 요구는 폭력이 아니라 배려의 형태를 띱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려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신을 부정하려 들지도 않고 신의 존재를 논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없는 확신을 말로 만들어내지 않을 뿐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지 않고 믿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보다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는 사람은 설득할 수 없고 위로할 수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형을 앞둔 순간 사람들은 보통 삶의 이유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신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그 익숙한 서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가 거부하는 것은 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거부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조차 의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강요입니다. 그는 위로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로의 언어가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용감하게 보이지도 않고 숭고하게 묘사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담담함 때문에 이 장면은 오래 남습니다. 메르소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끝에서도 다른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말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장면에 이르러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의미를 찾는 일이 정말 삶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상태를 견디기 어려워서인지 그 생각은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선택에 머물지 않고 어느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8.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세상을 받아들인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메르소의 생각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더 또렷해집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설명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특별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우연한 사건 속에서 죽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삶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메르소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유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삶을 의미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해방시킵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슬퍼하지 않았는지, 왜 후회하지 않는지. 그러나 죽음을 앞둔 지금 그 질문들은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무관심 속에서 세상과 동등해졌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자신을 특별히 대하지 않는 만큼 자신도 세상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순간 메르소는 삶을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을 사랑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삶이 그렇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연으로 시작된 삶이 우연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더 이상 설명해야 할 자신이 남아있지 않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메르소는 고요해 보입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처음으로 세상과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 장면은 삶을 버티게 하는 것이 의미인지 아니면 의미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9. 세상은 의미 없이 흘러가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삶에 정해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설명되지 않고 노력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선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인식은 쉽게 절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르소는 이 무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삶이 공허하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의미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동안 그는 끊임없이 질문받아왔습니다. 왜 울지 않았는지, 왜 후회하지 않는지, 왜 신을 찾지 않는지. 이 질문들은 모두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그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도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메르소는 이 사실을 억지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듯 삶 또한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무의미는 그에게서 희망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기대를 내려놓게 합니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결과를 미리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자유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이 순간 메르소는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러한 만큼 자신도 세상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할까 봐도, 어떻게 기억될까 봐도 아닙니다.
삶이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소설은 방향을 바꿉니다. 의미를 잃은 인간의 이야기에서 의미를 요구받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변화는 메르소의 마지막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10.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는다. 메르소는 끝내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를 몰아붙여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용서받기 위해 감정을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느낀 것만을 인정합니다. 느끼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은 것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그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그는 더 단호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소설은 그를 영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용감하다고 칭송하지도 않고 숭고한 신념의 인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그를 악인으로 몰지도 않습니다. 냉혹한 살인자로 단정하거나 비정한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까미는 메르소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직면의 대상으로 남겨둡니다. 그는 우리 앞에 그대로 서 있을 뿐입니다. 설명도 해명도 없이. 그래서 이 인물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를 좋아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미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불편한 방식으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소설은 오래 기억됩니다. 메르소가 처벌받는 이유는 살인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사회가 원하는 언어를 배우지 않았고 공감의 형식을 익히지 않았으며 의미를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거짓 타협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소설은 그 선택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판단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이방인이 끝난 뒤에도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메르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서본 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독자에게 건네진 하나의 시선으로 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존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11. 부조리란 무엇인가? 이방인이 끝내 보여주는 감각. 우리는 살다 보면 설명이 필요한 순간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필 나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그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어긋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이유 없이 하루가 비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거대한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감각입니다. 이건 납득이 안 된다. 설명할 말이 없다. 까미가 말한 부조리는 바로 그 어긋남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는 상태.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이유와 현실이 내미는 침묵이 맞지 않을 때 생기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서 흥미로운 점은 메르소가 그 부조리를 거창한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삶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냥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부조리는 더 뚜렷해집니다. 법정은 살인의 경위를 묻는 듯 하지만 정작 문제 삼는 건 장례식에서의 태도입니다. 울지 않았던 얼굴, 커피를 마신 예, 담배를 피운 장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가 어떤 사람처럼 보였는지가 판결을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가 두려워하는 건 때로 범죄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슬퍼하지 않는 사람, 정해진 말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설명으로 자신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메르소가 맞닥뜨린 부조리는 세상이 의미가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에게 해설을 붙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의미를 강요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메르소는 끝내 그 강요에 맞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남기는 질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판단부터 하지 않고 잠시 곁에 둘 수 있는가? 부조리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순간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기보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끝으로 이방인은 삭막한 소설이 아닙니다. 다만 이 소설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온 감정의 방식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뿐입니다. 메르소는 감정을 부정하지도 세상을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없는 마음을 말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정직함은 위로가 되지 않고 이해를 얻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낯선 존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편안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삶의 의미를 말하지 않는 사람, 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멀리에 왔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소설은 그 장면을 판단 없이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는 메르소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역시 살면서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던 날, 이유를 붙일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그저 하루를 통과해버린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은 그 침묵의 순간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방인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어느 정도 지나 다시 읽어보니 그때는 보이지 않던 감정과 태도가 조금씩 이해되고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설은 답이 아닌 여운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난 뒤에도 마음 한쪽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직 말로 하지 않은 감정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알베르 까메. 알베르 까메는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삶의 불평등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알제리의 강한 햇빛과 자연은 그의 작품 전반에 깊은 감각적 배경이 됩니다. 까미는 철학자이면서도 스스로를 이론가보다 작가로 여겼습니다. 그는 삶을 설명하기보다 삶이 주는 감각과 질문을 이야기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 신화를 통해 인간이 마주하는 부조리한 세계와 그 안에서의 책임을 탐구했습니다. 1957년 그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까미는 생전에 나는 기차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더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차 여행을 취소한 아주 사소한 선택 끝에 자동차에 동승했다가 예고도 없는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삶의 부조리를 평생 사유했던 작가가 이처럼 우연한 선택과 우연한 사건으로 46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그의 철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장면처럼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과 함께 언급됩니다. 까뮤의 글이 오래 남는 이유는 부조리를 설명하거나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미 없이 닥쳐오는 우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끝까지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